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 실적 그리고 수입까지 합친 무역 규모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글로벌 물류난 등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정은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위기관리와 물가 대책 등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촉구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천 명에 육박하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강화 조치에 이해를 구하면서 방역 당국에는 자영업자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무주택 서민들과 만나 주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과거 소년원에 입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대위 출범 이후 첫 회의를 주재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방문했습니다. 선대위 내부 갈등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청탁 대가로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결과에 따라 측근으로 알려진 윤석열 후보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무주택 서민들과 만나 어려움을 듣고 주택을 과감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 폐지를 말했다가 번복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현 정부의 가장 큰 실패로 꼽아온 이재명 후보가 청장년 무주택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희망이 사라졌다. 청약 당첨은 로또와 같다는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분양가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서울도 아닌데 무슨 4, 5억 하니까 사실 제가 2030 세대인데 어리고 그런데 뭐 수입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이 후보는 진보 정권이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시장은 이를 공급 부족으로 인식해 풍선 효과가 일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과감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며 차별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층수나 또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서 이제 공급을 좀 늘리는, 민간 공급을 늘리는 방식도 있겠고, 또 공공택지 공급을 지금보다는 좀 과감하게. 실수요자 대출까지 옥죄는 건 현장성이 부족한 금융 통제 사례라며 정부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선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기본 금융정책으로 청년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국가 빚이나 개인 빚을 무조건 나쁘게 보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고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게 가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 폐지를 언급했다 번복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위헌적 발상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헌법 파기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분 실수하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과 연석회의를 열고는 대선 승리를 위해 함께 뛰어달라고 당부하는 등 당내 결속 다지기에도 주력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의 이름을 살리는 선대위로 정하고 정권 교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대위 출범 뒤 첫 행보로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둘러봤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살리는 선대위라는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많은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셨을 것이고 정권 교체의 강력한 희망을 가지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적으로 합류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등 핵심 인사가 모두 모인 첫 회의는 정권 교체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저는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달라진 국민의힘의 모습 중에서 가장 강점이 되는 것은 젊은 세대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십시오. 민주당 출신 인사인 금태섭 전 의원과 민주당 복당을 철회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까지 선대위 러브콜에 응하면서 외연도 확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출범 후 첫 외부 일정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리 상담 치료로. 김종인 위원장 제안으로 윤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행보 일환인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조카의 살인사건 등을 변론한 사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해자 보호라고 하는 것은 그 절차상의 인권 보장은 지금 법에 의해서 충분히 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인권이 너무 지금 경시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 112 신고가 종합되는 서울경찰청 종합상황실을 찾아서는 최근 논란이 된 경찰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불협화음을 장점으로 내세워 승리하겠다면서 선대위 내홍은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갈등 불씨는 남아있는 만큼 대선까지 원팀으로 순항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가! 보! 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보수 유튜버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씨를 고발했습니다. 이 후보가 초등학교를 퇴학당했고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입소했다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주장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직접 해당 소년원을 찾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온라인을 달군 주장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초등학교부터 온갖 말썽으로 퇴학당했다는 내용에 중학교 시절엔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입소했다는 내용까지 SNS는 물론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경쟁하듯 다뤘습니다. 최근 이재명에 대한 소름 돋는 찌라시가 확산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SNS와 온라인상에서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그동안 소년공 코스프레를 하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했다고 가난팔이 오지게 우려먹고 온 동네방네 난리를 쳤는데 사실은 가난한 환경이 아니라 부유한 집안 환경에 이게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이었다는 것인데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 후보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 중 하나는 이 후보가 공장 생활을 했다는 회사가 바로 안양소년원 근처였다는 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소년원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가 중학교 시절인 1970년대 후반 소년원에 입소했을까? 소년원은 일선 기관에선 언론 인터뷰에 응할 수 없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서만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힙니다. 왜 오셨는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답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 기본적인 것도요? 예. 지금 왜 그렇죠? 그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말씀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취재를 응해본 적은 없어요. 일선 기관에서는 그렇게 취재를 응하고 해서 취재하신 경우는 아마 케이스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에 공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규정에 따라 30년이 지난 자료는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입소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사실관계는 확인해줬습니다. 먼저 의혹의 핵심인 해당 소년원은 여성 교화시설이라는 점입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남자가 입소한 적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 안양소년원은 64년 1월부터 계속 여자 소년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소년원은 1986년 서울 서대문구에서 이전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때는 이 후보가 대학을 졸업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후보가 경기도 성남이나 안양 인근 소년원에 있었다는 의혹은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큰 상황. 이 후보 캠프는 초등학교 졸업장을 공개하며 초등학교 퇴학 루머도 일축했습니다.
무슨 어릴 때 소년원을 갔다 왔다는데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 출신이라더라. 지금 이런 거 막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게 아니다라고 친구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 후보 캠프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씨 등 2명을 고발했고 SNS 등지에 여전히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는 일반인 10여 명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어제 열린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에 인공지능 AI 윤석열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정치권 최초로 만들어진 AI 윤석열은 윤석열 후보가 열어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도전을 상징합니다. 또한 선거 혁신의 시작입니다. AI 윤석열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방방곡곡 국민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약간 어색한 듯해도 윤석열 후보의 얼굴과 머리 모양을 상당히 닮았죠. 그럼 실제 윤 후보의 모습과 비교해 볼까요? 왼쪽이 AI 윤석열 영상이고요. 오른쪽이 어제 윤 후보의 선대위 출범식에서의 연설 모습입니다. 역시 가장 다른 점은 평소 윤 후보의 고개를 흔드는 습관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AI 윤석열은 안정적으로 정면을 응시하며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AI 윤석열을 윤 후보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의 유세 차량 등에 띄워 정책과 비전 등을 알리는 데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AI 윤석열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신하다는 반응과 이미지 조작이라는 비판이 엇갈렸는데요. 특히 여당 몫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고삼석 동국대 교수는 AI 윤석열을 만든 목적이 뻔하다며 후보의 부족한 언변과 습관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후보의 아바타를 활용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일상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선거운동에서 사용하겠다 하는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후보자의 단점이나 약점을 감춘 소위 그 이미지 조작을 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AI를 이용해 만든 가짜 영상을 의미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이 가진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7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는 쓰레기라고 외치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가짜 영상이 퍼져 미국 민주당 측이 골머리를 앓기도 했죠.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딥페이크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며 관련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만 AI 윤석열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선거 운동을 할지 알 수 없어 당장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AI를 이용해서 말씀하신 이 선거운동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지금 이게 보통 이제 정당에서 그런 선거운동을 하시겠다 하면 질의를 주시거든요. 그럼 정당에서 질의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아마 회신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AI 대변인을 공개하며 대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의 AI 활용 경쟁이 조금씩 달아오르면서 관련 선거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비령입니다. 네, 여야가 모두 선대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들어갔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정치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부터 얘기를 좀 하자면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데 오늘은 무주택 청년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장면 좀 보시죠. 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국 이제 기회 부족이고 그 기회 부족에는 여러 가지 취업의 문제도 있고 또 자산 형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도 그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종합해서 우선권을 부여하니 청년들은 가입 기간도 짧고 가족 수도 적고 무주택 기간도 짧고 그러니까 계속 배제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쪽 선거운동 진행되는 걸 보면 이재명 후보가 막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보이고 선대위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또 사실 국민의힘은 또 반대입니다. 어떨 때는 윤석열, 어떤 때는 뭐 이준석, 어떨 때는 김종인 막 나와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좀 가려지는 것 같고 그쪽은 또. 근데 우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저런 어떤 혼자서의 고군분투같이 보이는 저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거 전략상의 차이라고 봐요. 전략? 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국민의힘은 김종인이라는 인물이 후보보다 더 지금 돋보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이라는 인물을 앞서 내세우겠다고 하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는 정치나 행정 경험도 부족하고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일일 일실언, 일일 일망언이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후보의 실수나 설화가 굉장히 잦았다는 거죠.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어요? 김종인 이제 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후보의 큰 실수만 없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는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후보의 실수 없이 우리의 판을 이렇게 굳혀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할 수도 있고 예. 정반대로 실수를 가급적 안 나오게 하겠다. 이런 의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이른바 삼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리인들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청년층 마음을 구애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가겠다. 이런 선거 전략이 보이는 것이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후보를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하고 붙으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발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가 잘 눈에 안 띄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보 뒤에서 일종의 백업하는 역할을 하면서 보완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뒤로 한 발짝 물러서 있는 형태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총괄 그 상황 본부를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또한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뭐 주 52시간제부터 최저임금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사안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세팅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전략을 짜겠다 이런 의도라고 볼 수 있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총괄 상황실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전략기획본부가 있고요. 그 두 개의 본부하고 상황실하고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상황실에도 한 60명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후보를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전략이 있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는 그래도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다들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한 사람이 이재명이 되어 주십시오. 169명 의원들한테 다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문제적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예. 문제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아직 뛰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다른 그렇죠. 후보는 지금 다 결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했던 그 캠프 인사들이 아직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뛰지 않고 있다. 원팀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적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호소하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정반대로 문제적 시각이 아닌 측면에서 바라보면 말의 고삐를 다 한 번 더 바짝 죄겠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지지율이 좀 뒤처져 있었잖아요. 예. 뭐 컨벤션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다시 출발선에 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 입장에서는 지금 그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또한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말이 열심히 뛰더라도 다시 곱게 한번 딱 잡아채서 네. 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한번 뛰어주면 우리가 판세를 지금 뒤집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어느 정도 윤석열 후보를 쫓아가서 거의 같아진 상황에서는 지금으로서 조금 아직 답보 상태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조홍천 의원이 그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인데도 국정수행 지지도가 워낙 높으니까 좀 부담스럽다. 이 말은 뭔가 분명히 차별화를 보이려고 하는데 저쪽이 워낙 높으니까 문재인 정부보다는 이재명 정부가 훨씬 잘할 겁니다. 이 말 하기가 좀 나쁜가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죠. 예. 한 20%대 정도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해야 예. 그래야 정권 교체론과 맞서서 싸워서 다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 이게 일종의 선거의 공식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아직도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40% 가까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계속 앞세우는 말이 있어요. 국민들이 원한다면, 국민들이 원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청년층이 집을 구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해서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구했다. 이게 어쩌보면 문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각을 세우기보다는 네. 국민 여론을 앞세워서 자연스럽게 차별화하는, 그러니까 덜컹거리지 않고 경착륙하지 않고 연착륙을 하기 위한 뭐 전략이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내년 1월 초쯤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총선 지선은 우리 빗금을 막 긋는 거라고 하면 대선은 큰 붓으로 획을 확 긋는 거거든요.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또 국민의힘은 또 유리할 것도 없잖아요. 정권 교체하자고 소리를 높이는 건데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그것도 좀 난감하긴 하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까지 아직 못 따라갔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비호감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숙제가 좀 있는 것이고요. 호남 지지율도 사실은 득표율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네. 완벽하게 아직도 마음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반영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반대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지지율 많이 높은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 여론층, 여론조사 응답을 하는 층을 보면 이재명 그 후보를 지지하는데 정권 교체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는 않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50% 과반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도 찬찬히 뜯어보면 그거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지지율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쪽도 사실 장단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그러면 겁니다. 내년 1월쯤 한번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봐야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죠. 어제 선대위 출범식을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성대하게 가졌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첫 공식 행보, 국민의 안전을 갖다 얘기하는데 한번 보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범죄의 예방과 또 이 피해자의 재기와 이 극복을 위해서 많은 그 지원과 투자를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명칭은 살리는 선대위. 그래서 보면 국민의 치안, 안전을 갖다가 첫 일성으로 강조하는데 대통령 후보가 치안, 안전 조금 뭔가 이렇게 모자라는 듯한 느낌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이제 이미지 개선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차원에서 저런 이제 치안 안전을 강조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윤석열 후보가 정치인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검찰총장처럼 보입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아직은 검찰총장 이미지가 꽤 그렇죠. 남아있죠? 검찰총장의 이미지가 있고요. 검찰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국민들한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휘두르고 칼을 휘둘렀던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치인으로 바라볼 때는 이미지로 보면은 굉장히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의 이미지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좀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난 무서운 사람은 아닙니다. 약자를 보듬는 검찰총장 출신 정치인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정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거랑 또 비슷한 거죠. 그렇죠. 자꾸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검찰총장 이미지가 더 떠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검찰 공화국 또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보입니다. 일부러 또 그걸 갖다가 그렇죠. 더 포인트를 부각시키려고 잡는군요.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선대위를 꾸려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뭐 열심히 뛰는데 조금 이제 불안해 보이는 것은 어제 출범식에서 그 정도 자리면은 뭐 김종인 위원장하고 김병준 위원장하고 악수나 포옹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야 이거 좀 이렇게 살얼음을 걷듯이 좀 조심스러운 거 아닌가 아직은 이제 이런 걱정들도 나오곤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화학적 결합은 난망, 기계적 결합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게 답에 가까운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 국민의힘 쪽 인사가 이런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양과 음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양에 가까운 사람이고 김병준 위원장은 음에 가까운 사람이다.
김종인 예. 위원장은 본인이 안 맞으면 수틀리면 그냥 나 그만둘래 이런 스타일인데 김병준 위원장은 그걸 눌러 참는 스타일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먼저 보는 스타일이다. 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나 그만둘래 이런 말은 잘 아마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기계적 결합을 말씀드렸던 건 이제 이게 답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화학적 결합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잖아요. 복지 강화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김병준 위원장은 시장 자유주의를 얘기합니다. 윤석열 후보는요. 시장 자유주의 얘기했어요. 밀턴 프리드먼 얘기하고. 그러면 공약이나 어떤 것들을 갖다 놓고 후보가 고른다. 최종 후보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입장이 그렇죠. 있는 거니까요. 김병준 위원장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열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그럴 때 갈등들이 어느 정도로 더 심화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김병준, 김종인 두 정치인의 어떤 궁합을 보기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 리더십을 갖고 두 사람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좋아하느냐 그 지점을 바라보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또 이제 윤석열 후보의 또 나름대로의 과제로 남아 있군요. 자, 국민의힘도 인재 영입 이후에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30대 사업가죠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과거에 이제 발언들이 논란이 이제 계속됐습니다만은 어제 관련해서 앵커 리포트로 과거의 발언들을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 그래픽에 5.18을 폭동으로 볼 수 있다라는 문구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노 위원장이 직접 한 말은 아니고 이런 내용의 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 시간에 정정을 합니다. 혼란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자, 노재승 위원장 5.18 관련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이 발언이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5.18 영상을 공유했다고 하잖아요. 그 공유했던 얘기를 이제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기억을 조금 되돌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하면은 그러니까 5.18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를 하고 게시를 하는데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북한 특수군 개입 문제를 꺼냈을 때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했던 바예요. 왜냐하면 5.18 유공자 중에서 가짜 유공자, 폭도가 끼어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명단을 공개하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외에는 그렇게 명단을 공개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 못한다고 하니까 법원으로까지 갔어요. 법원에서 이건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다.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사안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와가지고 지금 5.18에 영상 공유하고 이랬던 것이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단 공개를 합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현판으로 아예 만들어가지고 광장에 놔두자. 그러니까 5.18 동영상 공개했을 때 그 동영상의 내용과 지금 노재승 위원장의 생각이 별 차이가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는 오늘 직접 해명에 나선 것 같은데 한번 그 내용을 좀 들어보죠. 과거에 제가 일반 사인이었을 때 개인적 소회를 적었던 SNS의 글들이 어찌 보면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 같은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상 앞으로는 말과 행동의 무게감을 느끼고 조금 더 신중하고 엄중한 그런 자세로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전두환 씨 부분도 좀 그랬지만 아무튼 5.18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선거 이슈로 끄집어낼 이유는 사실 없어 보이는데요. 저렇게 오히려 불리하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출렁거리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 얘기가 다시 지금 나오는 게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단 공개 얘기가 지난 5월에 자신이 공유했다고 하는 동영상 그 밑에 자기가 또 글을 달았어요. 그 단계 뭐냐면은 대한민국 성역화 일대장 특별법을 제정해서 토론 절차 막아버리는 그 운동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뭘 감추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 얘기를 했고 일부 시위대의 주요 시설 습격은 관점에 따라 폭동이라 볼 수 있는 면모도 존재한다. 이걸 그 밑에 동영상 공유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자신이 직접 쓴 글이에요. 근데 그게 지난 5월 일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역사관이 바뀌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인사로 영입한 게 미래 세대, 청년 세대라 그래서 그렇죠. 비니자라고까지 불렸던 인물이기 때문에 영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입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뭐 정규직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다 청년들은 비정규직 되는 거냐 이런 얘기 나왔고 민주노총 집회에서 총기를 쏴도난 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오와 혐오에 대한 표현을 거침없이 얘기하는 인사가 과연 청년층의 여론을 대변할 수 있겠는가. 역사관도 문제지만 이런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공동1, 공동2, 공동3 계속 그렇게 큰 직책을 막 던지는데 글쎄요. 선대위원장인데 그래도 위원장에 걸맞는 인물들이 좀 나왔으면 하고 뭐 이런 분들은 직능에 따라서 각 필드로 나가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 얘기를 좀 가급적 안 꺼내고 싶었는데요. 민주당 조동연 전 위원장의 얘기를 꺼냈을 때 그때 조동연 위원장이 눈물로 방송에 나와서 호소했을 때 허은하 수석 대변인이 그랬어요. 30대 워킹맘을 망신시키지 마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공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검증이다. 이런 식의 사생활 검증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 노재승 위원장의 경우에는 사생활도 아니잖아요. 일종의 역사관인데 이걸 검증하자고 하는 얘기를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자, 김성환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김 씨의 일부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며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 눈치보기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선거 공작이라며 맞받았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대선을 90여일 앞두고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코끼리 선대위가 출범했지만 부인 김건희 씨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제 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 앞에 나와서 활동하지 않겠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영입을 설득하는데 김건희 씨 역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개 행사에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에 이렇게 좀 너무 전면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마 조금 커튼 뒤에서 후보를 이렇게 내조하는 그런 역할에 좀 역점을 더 두지 않나 이렇게 지금 듣고 있고 막판까지도 보이지 않게 내조하는 역할만 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수렴청정이라며 국민 앞에 나와 각종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혐의 일부는 벗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수사가 있다는 점 때문에 등판에 신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혐의점이 없는데도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는 건 선거 개입이라며 검찰을 항의 방문해 김건희 씨 엄호에 나섰습니다.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 공작을 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속히 이러한 사건들을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검찰이 김 씨의 일부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게 야당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혐의를 쪼개기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수법이 나왔습니다. 이 검찰의 칼날이 윤석열 후보 일가 앞에서는 유독 녹슨 헝칼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등판을 해도 하지 않아도 김건희 씨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공개석상에 나와야 할지, 만약 나온다면 언제 어떤 방식이어야 할지 윤 후보 측에서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이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르 꼬르비지에 전 하면은 이제 현대 건축가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의 그 건축에서 뛰어난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를 하는 게 2016년 말에 전시를 했군요. 시작을 해서 2017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검찰에 있는 윤석열 당시 남편의 어떤 후광이 작용해서
뭐 협찬을 기업으로부터 좀 많이 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었는데 일단은 이건 무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17년 사이의 전시 말고도 이제 그 위에 2018년, 2019년까지 전시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찬 중에 말씀하신 3개를 다 수사를 하지만 첫 번째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그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서면 조사라든가 필요한 수사는 다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수사가 이루어졌을까? 기업이 공연 전시와 관련해서 티켓을 구매해주는 방법으로 협찬을 했다고 한다면 이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협찬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해당 기업이. 아니면 이례적으로 좀 다른 때 썼던 예산보다 좀 많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다라면 뭔가 조금 더 의혹을 그렇게 의심을 가고 분명히 그 혐의점이 있다고 볼 텐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고 나서도 이 기업들은 원래도 공연 전시와 관련돼서 이 정도의 협찬을 했다라거나 예전이라든가 아니면 전후로에서도 이런 식의 사회활동을 했다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저 23곳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혐의점 자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뭐 그런 어떤 자세한 확인 없이도 무혐의 처분한 건지 무혐의 처분할 때는 그 내용을 다 밝히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23곳이지만 한 곳 첫 번째 것은 나머지 2곳들도 저것이 좀 중복되는 기업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이거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기도 하고 또 그 액수 같은 거 관련자들이 한 해만 그쳤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그럼 2018년, 2019년까지도 다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 3개의 전시가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따로 떨어지만 만약에 그 가운데 이제 중복된 그 기업들이 있다라면 어쩌면 그 기업과 또 김건희 씨 내지는 받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본질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또 있는데 딱 연도를 구분으로 전시회 자체를 구분을 해서 떼서 이렇게 무혐의 처분하는 게 맞는지도 뭐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나온 대로 맨 처음에는 이제 2016년부터 건축, 그다음에 조각, 그다음에 회화해서 미술과 관련된 어느 정도 그런 전시회를 쭉 이제 유지를 해 왔는데 어찌 보면은 저 기업들은 그럼 다른 미술 관련, 예술 관련 전시회 같은 거에도 꾸준히 많이들 협찬을 했는가 이런 것도 이제 검찰이 살펴봤을 건데 한 1년 살펴본 것 같은데 시간을 끈 거냐 아니면 아까 민주당 지적대로 이거 뭐 일부러 쪼개기 해서 하나씩 빼버리는 거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의혹이 제기된 건 뭐 일찌감치 윤석열 총장 시절에 지명되고 났을 때부터 의혹은 제기됐었고요. 그리고 고발이 정식적으로 된 게 지난해 11월이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입건해서 수사를 했다라고 본다라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1년을 끌만한 그런 많은 내용은 사실 없어 보이거든요. 이게 뭐 범위가 복잡하다든가 확인해야 될 사실관계가 그렇게 많다거나 아니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 해당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은 뭐 똑같이 문화공연부에 있어서 협찬을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딱 이 시점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정치적인 사안이니까 정치권에서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민주당이 뭐라고 지적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다른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는 검찰이 김건희의 무혐의 처분은 윤석열 선대위 출범식이 열리는 날에 맞추었습니다. 선대위가 출범하는 날 검찰이 윤석열 후보에게 김건희 불기소라는 선물을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12월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전고검에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자리를 옮기던 시기였습니다. 김건희 씨와 결혼한 지는 5년 차이고요. 2013년 국정원 수사 이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던 차였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그간 제기되어 왔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일부 무혐의 처리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상황이 여러 가지로 이제 나뉠 수 있겠어요. 좀 우리 아내가 하는 건데 잘 봐주셔라고 했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고 그런 말이 없었는데도 기업들이 저분의 남편이 검찰의 고위직인데 잘 보여주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했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까? 아니면 뇌물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 그렇다면.
뭐 실제로 윤석열 당시 검찰에서 뭐 기업 검사가 기업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그걸 요구했다고 보기는 굉장히 뭐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요. 다만 지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을 도입한 취지 자체가 그런 것들이 설령 있었다고 할지라도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과거에 뭐 검찰과 관련된 검찰 고위직과 관련된 뇌물 사건들이 줄줄이 거의 이제 뭐 무죄로 다 되거나 혐의가 없다는 걸로 다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유를 묻지 않고 이제 금액의 기준이 어느 정도 넘느냐에 따라서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정청탁금지법마저도 무혐의가 됐다라고 하는 건 그 위에 더 훨씬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 뇌물적으로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검찰에서 요 정도 간부일 때는 요 정도 협찬이 들어왔는데 요 정도 승진했을 때는 협찬이 더 들어오고 맨 꼭대기 올라갔을 때는 또 협찬이 더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 뭐 의문을 많이 끌고 있는 게 가장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은 2019년도 그래 검찰총장이 지명됐을 때 그 직전까지는 협찬에 나서지 않았던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협찬을 하겠다고 들어왔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수사의 중심이 있을 것이고 뭐 일각에서는 2016년, 17년을 무혐의 처분한 것도 검찰이 이 사건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좀 뭐 한 곳은 뭐 그렇게 중요도가 없는 것을 떼내기 위해서 일부러 공소시효가 시간을 끈 거 아니냐라는 순수의 추측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핵심으로 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2019년도에 저 야수파와 관련된 전시회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해왔던 협찬이냐 왜 갑작스럽게 안 하다가 협찬의 마지막에 같이 뛰어들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겠죠. 뭐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갖다가 부분적으로 해왔습니다만은 사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도 지금 의혹이 제기돼 있단 말이죠. 김건희 씨가. 그런데 이제 윤 총장으로 총장이 된 다음에 확 이제 들어온 협찬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또 도이치모터스하고 또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의혹이 자꾸 이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당시에 2011년도에 직접적으로 한 차례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른바 전주로서 계좌를 맡겨서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확인을 해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맡기고 그 계좌를 이용해서 이 주가 조작을 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그리고 선수들이 했을 때 그때만 사건을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사실 도이치모터스가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뭐 6차례가량을 협찬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후에 김건희 씨에게 다른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인 판매를 그러니까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 기회를 통해서 이 관련사의 주식을 또 헐값에 상대적으로 싸게 인수해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도이치모터스와 김건희 씨와 뭔가 좀 뭐 각별한 관계가 아닌가. 그래서 이 큰 여러 가지 연결된 부분 안에서 2011년도에 주가 조작도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이 협찬과 관련된 부분이 거기도 연결이 된다고 보는 거죠. 어쨌거나 도이치모터스는 권오수 회장 등 14명이 기소가 됐는데 김건희 씨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가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의혹도 제기됩니다만 각 당의 입장을 한번 여기서 들어보죠.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김건희 씨를 소환도 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을 기소한 것부터 불안한 조짐은 시작되었습니다. 주가 조작을 수사하는데 선수와 만나 돈을 건넨 전주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상식을 크게 벗어난 일입니다. 검찰이 아직도 윤석열 후보를 검찰의 식구로 대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역시 검찰이 자초한 것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없는 죄라도 뒤집어 씌워서 윤석열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한 청부 수사에 검찰이 나섰던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들 증거가 없고 사실관계가 다른데 어떻게 그 죄를 씌울 수 있겠습니까? 수사 결과가 이 정도로 밝혀지니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아니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도 안 하고서 이렇게 마무리를 걷다가 쓱 지워버리면 어떡하냐. 일단 마무리라고 핑계만 대고 하는데 또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끝내려면 확실히 끝내는 거지 뭐 남은 수사는 조금 더 해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 좀 정신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 정치권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서 양당이 그렇게 단적으로 다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 조사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이 몸통이 돼서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거기에 그냥 전지로서 투자를 해서 모르는 채로 이익을 본 게 아니라 김건희 씨의 계좌가 이게 포함이 돼서 그 계좌를 가지고 이게 주가 조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범죄의 도구로 쓰였던 셈인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도구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아예 안 한다. 소환은 아니더라도 아예 안 한다. 이거는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투자를 돈을 댄 게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은 그 돈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바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을 이렇게 제공했던 계좌를 제공했던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 공소장에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런 주가 조작을 저질렀습니다라고 누구로부터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소장에서 김건희 씨 이름은 싹 빠져 있으니까 이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빼버릴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 계속 그 공격이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빼려고 불기소하려고 조사조차 제대로 안 한 상태로 그냥 이 사건을 중간에서 끊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사실 주가 조작한 것 자체는 그 누구로부터 이거를 제공받았다는 공소장이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재판을 넘길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 공소장에도 일일이 자세하게 관련자들을 적시를 하면 아직 조사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에게 검찰이 수사했던 패를 다 보이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안 넣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아직은 없는데 그렇게 이제 양쪽 다 입장이 갈리기 때문에 뭐 아까도 보신 것처럼 이제 정치권에서는 서로 이제 각자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검찰도 힘들겠네요. 뭐만 하면은 양쪽 당에서 동시에 찾아와서 뭐라 그러면 참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빨리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1년이 넘은 그 수사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천의 미추홀구 교회 관련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12명이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며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훈희 기자입니다.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다닌 인천의 교회입니다. 교회 문은 굳게 닫혔고 오가는 사람 없이 주변은 썰렁합니다. 벌써 이 교회에서만 29명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사이 오미크론 변이에 걸린 사람이 또다시 12명이 늘며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모두 36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은 이 추세라면 앞으로 아마 한 2달 안에 100% 아니면 우세종이 되는 50% 넘을 기세인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오미크론 확진자 가운데 백신 완료자는 9명뿐, 대다수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거나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국외대와 경희대, 서울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는데 이들 모두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 부부가 다닌 인천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대학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역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고려할 때 한 4, 5일마다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2~3배가량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적하는 대상자만 1,300여 명이 넘으면서 역학조사 역량도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700명을 넘어서는 등 병상이 부족하자 정부가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2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수도권에 위중증 환자 병상 600여 개가 추가돼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지난주 의료 대응 역량 대비 확진자 발생 비율은 직전주 70%에서 87.8%로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직전주 89.5%에서 111.2%로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습니다. 신규 환자가 이미 의료 대응 역량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남양주 한양병원과 서울 광진구 해민병원 두 곳을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두 곳엔 중증과 준중증 치료 병상 600여 개가 설치됩니다. 지금 이 두 병원으로 보면 중환자실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약 한 600개의 병상을 코로나 진료에 활용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은 모두 15곳으로 늘었습니다. 거점 전담병원이 추가 지정되면서 경기도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하루 사이 82.8%에서 77%로 5.8%포인트나 호전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3차례 발령된 병상동원 행정명령으로 이달 중순까지 병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포함하여 2,400병상을 확충했습니다. 하루 1만 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병상이 포화 상태인 만큼 체육관이나 컨벤션 센터 등을 활용한 임시 병동 구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병원을 썼던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컨벤션 센터, 체육관 어디든지 장치를 하고 병실을 하고 그다음에 의사들은 시간별로 할 수도 있고 뭐 하루라든지 여러 가지 그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도 현행 재택치료와 관련해 관리기관을 기존 병원급에서 동네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최근 강화된 방역 조치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엄중한 상황에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관계부처에는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더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한 달 만에 방역 조치 강화로 다시 위축된 연말. 문재인 대통령은 확진자가 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친 지금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직접 협조를 구했습니다.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합니다.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특히 청소년 접종과 3차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이번 조치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에 협조하며 발생하는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여파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당부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예의주시하고 특히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집중하라는 지시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보이스피싱과 사이버 범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특단의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607조 7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배정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세출 예산 가운데 73% 역대 최대 규모를 상반기에 투입해 조기에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설명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 정부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진전의 계기로 삼으려던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판 외교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는 종전선언 구상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발판 삼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물꼬를 트려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어오긴 했지만 베이징 올림픽하고 종전선언이 반드시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고 접근할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콧 선언으로 남북미중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만큼 평화 진전에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온 우리나라가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직접적인 요청은 없는 상태입니다. 미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미리 알려온 바 있습니다. 보이콧 동참 요구 등 관련 요구를 해온 바는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특수성을 이해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보이콧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미중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경우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 역시 파고를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통일부의 가짜뉴스 모니터링 예산 2억 원. 통일부가 처음 신설한 예산인데 왜 통일부가 이런 예산을 가져야 할까? 그것은 지난 4년을 돌아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3월 말부터 4월 초로 넘어가면서 한반도 전쟁 소리 막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일간지에도 이게 실리게 됐죠. 대선 후에 대통령이 아직 취임하지 않은 공백기인데 이런 전쟁론이 막 나돈 겁니다. 시작은 일본의 한 개인 블로그였습니다. 보시죠. 4월 27일이 달빛이 없어서 미군이 유리하기 때문에 쳐들어갈 거다. 자위대에 있는 내 아는 사람이 전쟁 소집됐다고 하더라. SNS 누리꾼이 일본에만 있는 건 아니죠. 보십시오. 바로 중국 SNS에서 중국군도 이동을 한다. 그다음에 또 우리 SNS를 볼까요? 우리는 북한 폭격 곧 임박. D-Day는 4월 27일 계속 이런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자, 블로그나 커뮤니티는 이렇다고 치더라도 언론은 어땠을까요? 우리 언론은 침착하게 잘 대응했는가? 보십시오. 미국의 무시무시한 항공모함 칼빈스노가 북한을 향해서 한반도 쪽으로 지금 오고 있다. 대규모 공세 포문을 연다라고 했는데 며칠 뒤에 오긴 뭘 와. 정작 반대 방향으로 갔다. 물론 이런 가짜뉴스가 아시아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실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망했다고 CNN이 오보를 냈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오라비를 몰아냈다고 또 미국 글로브지가 이상한 보도를 했고 왜 이럴까? 그런데요.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할 것 없이 어디서나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보가 나도 책임질 일은 역시 없는 거죠. 자, 대선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청탁 대가로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측근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 호송차에서 내린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세무당국에 청탁해준다며 사업가 2명에게서 1억 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청탁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 받았던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인 골프 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따로 없으세요? 이번 사건은 윤 전 서장에게 로비 자금을 댔다는 사업가 A씨의 진정으로 불거졌습니다.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나 국세청 고위 인사들을 만날 때 자신을 데리고 다니며 이른바 스폰서 노릇을 하게 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윤우진이가 이런 사람을 불러 나와서 밥을 사고 그럴 때마다 제가 가서 식사값을 결제해야 됐고. 윤 전 서장은 3시간 남짓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함께 뒷돈을 챙긴 A씨 동업자가 구속 기소된 만큼 혐의 소명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인데 과거 다른 뇌물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두 사람 덕을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과장이었던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스폰서 의혹과 별도로 당시 뇌물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최근 윤 전 서장을 잇따라 소환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육류 수입업자 등에게서 실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는지 조사했습니다. 신병을 확보하면 윤 전 서장에게서 실제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다시 살피는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여전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전시회 불법 협찬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윤 후보에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치사죄로 징역 22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양형 기준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아동이 숨진 책임을 무겁게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이었습니다. 검찰은 양모 장 씨의 주된 범죄 사실을 살인으로, 예비적 범죄 사실은 아동학대 치사로 적용했는데 고의성이 인정되면 살인죄로, 그렇지 않으면 아동학대 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죄의 기본 권고 형량 범위는 4년에서 7년이지만 살인죄는 10년에서 16년에다 가중 요소까지 인정되면 무기징역 이상도 선고가 가능해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양모를 살인죄로 엄벌해달라는 탄원서와 진정서 수만 건이 법원에 접수됐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양모 장 씨는 줄곧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무기징역, 2심은 징역 35년을 선고하며 모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정인이 사건이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겨둔 가운데 앞으로는 아동학대 치사죄 처벌도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죄질이 나빠 형량이 가중될 경우 기존 6년에서 10년 사이였던 권고 형량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높아졌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긍정적 참작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아 죄질이 매우 나쁠 경우 최대 22년 6개월까지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살인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치사죄로 기소되더라도 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한 만큼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양형위는 처벌 기준이 새로 마련된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죄의 양형 기준도 신설했는데 죄질이 나쁘면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 이상도 선고할 수 있게 정했습니다. 양형위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아동학대 범죄를 엄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한 뒤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함께 땅을 파던 공범까지 살해해 매장한 연쇄 살인범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검정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연쇄살인범 50대 남성 A씨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씨는 금전 문제로 인한 범행인지 계획된 범행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라고 답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과는 친한 사이였다고 말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살해하신 겁니까? 아니요. 피해자들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친했어요. 1시간 40여 분 만에 끝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A씨는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실어 유기하고 카드를 훔쳐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A씨가 여성을 살해하기 전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보아 금품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살해한 여성의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 4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야산에 여성 시신을 유기하려고 B씨와 함께 땅을 팠는데 그 자리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해 매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던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에 쓰인 둔기를 미리 준비한 점을 미뤄볼 때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2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전과가 여럿 있는 점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늦은 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김 씨의 동료들은 근본적 위험이 아직 그대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추모제 현장에 양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석탄 가루가 끊임없이 날리고 덩어리들도 튀어나옵니다. 발전 공정에서 밖으로 떨어지는 낙탄입니다. 기계 작동을 방해하고 자연 발화 우려도 있어 계속 치워줘야 하는데 고 김용균 씨도 이 낙탄 치우는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CCTV로 확인은 안 됐지만 그 점검하는 과정에서 분탄 치우는 과정에서 아마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은 낙탄의 양이 너무 많아 청소할 때 장비를 멈춰야 하는 수칙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비 부실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낙탄이 기계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지난 1월에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낙탄을 치우던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삽입 끼어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김용균 씨 사고 이후에 정부 주도로 꾸려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비 작업을 한전 KPS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공고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원화만 돼 있더라면 능동적으로 대처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단일한 업체 하나를 하든지 직접 하든지 전 이게 해법이라고 봅니다. 사고 3주기를 앞두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발전 노동자들은 사고 장소까지 행진한 뒤 김 씨의 영정 앞에 헌화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외치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오는 22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는 발전소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 14명에 대한 검찰 구형이 있을 예정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한 만큼 다른 재판처럼 무죄가 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고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은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습니다. 내년 1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원청 경영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것인지 노동자들의 눈이 법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어서 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미자님, 진영이 다르다고 해도 확인이 안 된 뉴스를 퍼뜨리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의혹 일부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 내렸는데요. 6799님, 의혹들에 대해 정확한 팩트를 보도해주세요. 언제나 기다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는 계속 확산되고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죠. 6192님,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